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볼 페이지 904페이지 거기 보시면 좌절된 친일파 청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심화 이론에서 어려운 부분은 다 지나갔고요. 우리 남은 거 이제 공화국 파트가 남았는데요. 공화국 가기 전에 친일파 청산 문제하고 우리가 이제 6.25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좌절된 친일파 청산이 되겠다. 아무래도 여기 요즘에 내용보다는요, 아무래도 순서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 자, 밑줄 치세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9월달 동그라미. 자, 물어봅시다. 정부 수립이 언제야, 정부 수립? 그렇죠? 네, 8월 15일이죠. 1948년 8월 15일이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지 않습니까? 광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8월 15일이 여러분들 우리 이른바 정부 수립이 되겠죠. 이때 세워진 정부는 어디를 계승하고 있다? 1919년 이른바 상해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있다고 명확히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 수립 이후 그리고 요 45년 12월부터 요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제 지난주 이 3년 동안에 어제 그 빡센 거 다 배운 거지. 모스크바 함상회의부터 왔네? 좋아. 모스크바 함상회의부터 여러분들 이제 빡센 시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자, 봅니다. 9월달이라는 거면은 정부 수립이 먼저야, 이 반민특위가 먼저야. 정부 수립이 먼저죠. 순서 문제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배경 밑줄. 미 군정청은 공산주의자의 책동을 통제한다는 명분에서 친일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밑줄, 그대로 동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친일파 청산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번에 전개 보시면요. 자, 세 번째 밑줄. 9월 22일 재헌국회. 그럼 재헌국회가 뭐냐? 바로 1대 국회예요. 씁니다. 재헌국회 가로 열고 1대 국회. 1대 국회에서 이른바 9월 22일 날 반민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법률 제3호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른바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니 반민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걸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요. 반민법이 먼저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먼저냐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뚝해가지고 정부 수립 이유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우리가 낭패 볼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기본 이론이 아니잖아, 얘들아. 기본보다는 심화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자, 양가로 이번에 별표 치세요. 연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민특위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나오기도 하죠. 자, 10월달이라는 거.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한 게 몇 월? 9월. 그러니까 정부 수립이 8월, 그다음에 법을 제정한 게 9월. 그다음에 이제 조사위원회를 만든 것이 10월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조사 단체를 먼저 만들고서 법을 만들겠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정부 수립이 먼저야, 헌법 제정이 먼저야. 헌법 제정이 먼저죠. 왜? 우리 7월 17일은 뭡니까? 제헌절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아. 법을 먼저 만들고서 그 다음에 단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10월달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조직 실효성을 위해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죠. 서울시 각 도에 조사부를 군에 조사 지부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재판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하였다. 활동 보시면요. 자, 밑줄. 1949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여 단순 노무나 기술을 제외한 기술관을 이른바 제외하고 박홍식, 노독술, 최린, 그 다음에 최남선, 이광수 등의 민족 방연 행위를 한 친일파를 조사하여 구속시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개 보시면요.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너무 일이 벅찼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조사해야 됐던 거죠. 여기에 치안을 명분으로 이승만의 밑줄, 이승만의 비협조, 노골적인 비난, 정부와 경찰 요직에 자리 잡은 친일파의 노골적인 방해로 조사활동이 극히 제한을 받아 거의 진행이 잘 안 돼. 이후 5월 국회의 소장파 의원 이문환, 이구수, 최태규 3명이 남로당의 국회 프락치 발표. 이게 이른바 무슨 사건입니까? 국회 프락치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 프락치 하면 여러분들 약간 느낌상 의역하면 뭐라고 생각하니? 프락치 하면은 간첩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 사실 의역이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이 프락치라는 뜻이 여러분들 이게 끈아풀이라는 뜻이야. 끈아풀.
그래서 이 반민특위에 여러분들 있었던 그 국회의원들이 뭐다? 북한이 끈앞풀이다. 북한이 뭐다? 간첩이다. 이걸 해가지고 이른바 이거를 와해시켜서 버리는 거죠. 그렇죠?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는 거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무장해제되면서 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신익희 등 국회의장단과 내무위원장, 국방위원장 등 다섯 명의 대표가 경무대를 방문하여 이승만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승만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경무대의 습격이 있은 지 20일 만에 그 뒤에 밑줄 백범 김구가 이른바 암살당하면서 거의 이런 것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과 보세요. 결과 발표. 자, 총 680명 건 중에서 이른바 실형 선고는 12명. 그나마 이들 중 10명은 6.25 이전에 다 석방됐으니까 거의 다 무죄란 얘기야. 반민법은 이승만에 의해서 친일파에게 유리하도록 수정되어 제출 통과되면서 친일파 청산은 저절되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승만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49년 8월 31일 날 완전히 해산되게 됩니다. 밑에 실력원리 체크. 실력원리 보시면요. 중간에 1, 2, 3, 4, 5, 6, 7, 8 돼 있죠. 그거 묶으신 다음에 요거 지워주고 나서 뭘 물어보기도 한다? 반민특위를 물어보기도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자, 반민법이 먼저야, 반민특위가 먼저야? 반민법이 먼저, 반민특위가 그 다음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이승만의 농지개혁법. 역시 농지개혁법도 내용을 물어보기는 조금 버겁고요. 내용보다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순서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북한의 여러분들 이 농지개혁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반도 토지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남한의 농지개혁을 말 그대로 농지개혁법이라고 해요. 농지개혁. 자, 내용을 물어보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원칙 아닌가요? 자, 여기 원칙이 그럼 뭐예요? 무상, 몰수, 그렇죠. 무상, 분배.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자,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란 얘기야. 자, 체크해보시면요. 북한이 먼저야, 남한이 먼저야? 북한이 먼저예요. 북한이 먼저야. 북한은 1946년이에요. 그런데 남한은 1949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반민법이 먼저야, 농지개혁이 먼저야? 그렇지. 반민법이 48년이고 여러분들 농지개혁이 몇 년이야? 49년. 그리고 그 다음 50년에 뭐가 터지는 거야? 한국전쟁. 6.25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는 순서 문제가 너무너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죠? 물론 이런 순서 문제를 제가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기저귀 특강 때 뭐가 나옵니까? 제 서브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제 이제 출판사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 활발하게 여러분들 4도 컬러로 나 좀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4도가 나와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 농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 기본소가 몇 도 같아요? 제 기본소가? 2도야 2도. 여러분 2도인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4도를 내긴데 사실 왜 많이 나가니까. 근데 난 아직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나 봐. 2도로 하고 있었는데 4도로 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잘 나올 겁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발표. 북한이 토지개혁 등의 영향을 받았다. 자, 연도 체크 몇 년? 46년. 여기 남한이 몇 년? 49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맨 끝에 줄 발표. 1949년 6월에 이르러서야 농지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1950년에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제가 방법 발표, 첫 번째 줄 발표. 3정보 이상의 땅을 소유할 수 없다. 3정보 이상의 땅을 소유할 수 없다. 여러분, 부재지주 뭐야?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회사에서. 우리 여러분 전근대사 심화할 때 배웠잖아요. 부재지주가 뭐야? 여러분 전화 왔을 때 못 받으면 뭐라고 뜹니까? 부재중 뜨죠.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인데 그 땅에 없는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내가 서울 사는데 나의 땅이 여러분들 경상도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땅에 가서 경작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그걸 맡기겠지. 그런 나 같은 지주를 부재지주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이른바 그 땅에 현재 없는 사람. 그래서 이거의 농지를 국가에서 유상 매입하고 영세농들에게는 유상으로 분배하였다. 유산이 아니라 유상으로 분배하였다. 체크하시고 밑에 사료배기 체크.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몇 정보 이상의 땅은 소유할 수 없다? 3정보 이상의 땅은 소유할 수 없다. 3정보 이상의 땅은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을 꼭 체크해 두시고. 자, 그 사료 배우기에서 맨 밑에 줄 봐봐. 맨 밑에 줄. 밑줄 토지를 3정 이상 이른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된다. 여기 포인트야. 3정.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의 결과. 자, 소작농이 감소하고 자양농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이나마 농민 생활이 안정되기도 하였다. 자, 한 개 보세요.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장기간의 소유가 있었고, 지주들은 이미 가지고 발표. 지주들은 이게 이미 소문이 돌아요. 정부가 굉장히 싼 값으로 땅을 사들일 것이다. 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부한테 땅을 팔까 안 팔까? 팔지 않겠지. 정부는 무조건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싸게 사들였단 말이야. 어쨌거나 강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들이는 거잖아. 근데 정부가 살짝 여러분들 사실 좀 싸게 사들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미리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지주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토지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나마 별표 이게 6.25 때까지 지속이 돼요. 이 뭐가? 남한의 농지개혁이 그나마 6.25 전쟁으로 인해 개혁이 중단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당시에 토지 대금을 생산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는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어렵게 하였다.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로 실시한 임시 토지 수속세법도 농민들의 생활을 크게 어렵게 하였다. 결국 이를 감당하기 위해 어려운 농민들은 분배받은 토지를 다시 팔고 소작을 하거나 도시를 떠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안 한 거야, 정부가. 결과적으로. 또한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화하려던 본래의 목적도 거의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법에 비해 온전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지주들의 반발을 줄여 북한에서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았으며 6.25 전쟁 이전에 남한의 공산을 막내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게 사실 제일 이거야. 자, 만약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농지개혁법 관련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한계성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 나온다? 미리 정보가 하전에 돌아서 지주들이 어떻게 했다? 미리 팔아버렸다. 미리 매입하였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계성이에요. 밑에 여러분 교과서 따라잡기 연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북한의 토지개혁 연도 몇 년? 46년. 그래서 우리가 먼저다? 북한이 먼저다. 북한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가 되겠다. 자, 5번에 북한 정권의 수령에 별표 치세요. 자, 이 파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준비하는 경찰직이나 여러분들 행정직을 포함해서 모든 직렬에서 잘 안 나오는 파트였어. 근데 여러분들 2018년도 3월 달에 서울시 기술직 문제에서 이 파트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를 조금 보고 가야 됩니다. 나온다면 순서 문제야. 나온다면 순서 문제.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의 분위기가 좀 어때? 상당히 화해 모드로 가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북한 정권의 수익 같은 거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광복 직후의 정세. 일제가 패망하기 전에 1945년 8월 9일 북한에는 이미 소련군이 두만강을 건너 진주하였고, 이른바 이 사람을 사령관으로 평양에 이른바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자, 1번의 밑줄. 자, 순서 문제 지금 대비하는 거다.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다시 보는 8월 체크해 주시고. 조만식 동그라미. 조만식은 결국 누구에서 제거당합니까? 김일성에 의해서 제거당하지만 이때 어쨌거나 조만식 선생이 있었습니다.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있었고요. 이번에 전개 보세요. 전개에서 세 번째 주 밑줄. 반공활동을 전개하다가 소련군과 공산당에 의해서 제거. 이래서 조만식 제거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양가리 이번에 밑줄. 김일성이 등장. 자, 첫 번째 주 밑줄.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김일성이 북조선 5도 임시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밑줄.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밑줄. 연도 체크. 그 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 줄 밑줄. 이거 세 번째 연도예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조만식 등의 민족주의를 제거하면서 이른바 북한 체제 내에서 김일성의 정치 세력을 확고해 가는 것이죠. 이번에 별표. 연도 체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물어보자. 여러분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먼저야? 아니면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먼저야?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여러분들 몇 월? 2월달이고 그 다음 달 3월달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지. 이렇게 껴서 나온다고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정부수습과도 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순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연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월달에 있고 3월달에 뭐가 있다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다고. 그럼 절대 잊지 맙시다. 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 북한 정권의 수립과 남침의 준비. 자, 1번에 북로당의 창당 밑줄. 46년 8월이 되겠다. 46년 8월 북로당. 북로당이 뭐라면요? 북조선 남로당이란 말이야. 북조선 남로당. 하나 쓰고 갈까? 줄임말이니까. 북조선 남로당. 잘못했다. 북조선 노동당이지. 왜 이래? 미쳤나봐. 북조선 노동당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북노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거기서 남한에서는 밑줄 조선공산당 박헌영 밑줄, 그 다음에 남조선 신민당 백남원 밑줄, 조선인민당 여운양 밑줄, 합당하여 남조선 노노당. 이번 남노당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김일성과 북조선 신민당 김두봉이 합당하여 뭘 만든 겁니까? 북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남조선 노동당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핵심 멤버가 이제 누구라고요? 김일성 그리고 김두봉. 여기 핵심 멤버가 누구라고요? 박헌영이 되겠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밑줄 북한 정부의 수립. 자, 여러분들 우리 정부 수립이 먼저야? 북한이 먼저야? 수립한 우리가 먼저야? 북한이 먼저야? 우리가 8월 15일 날 남한이 여러분 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북조선 북한이 먼저 이른바 정부를 수립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발표 치세요. 북한 정부의 수립 9월 9일. 두 번째 밑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남노단계와 11개를 모두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민주주의 빠지고 나올 수 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나올 수 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누구 거야?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여운형 거잖아. 여운형 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개편한 게 뭡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이지. 그런데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거 구분해야 돼, 얘들아. 말장난 칠 수 있어.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래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수상 김일성 밑줄, 부수상 박헌영 밑줄. 개새끼 진짜 나쁜 놈이지.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년에 밑줄 조선노동당 통합, 북노동과 남노당 통합,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월북함으로써 조선노동당이 일당 독재가 독재되었다면 그래서 이거 통합이죠. 이가 통합돼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바로 조선노동당이 된다고요. 조선노동당. 이게 통합돼서 여러분들 바로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게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이거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침을 준비하는 거죠. 자, 1번의 밑줄. 소련, 중국의 지원을 통해 최신 무기를 갖추는 등 남침을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가르고 쓰세요.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 체결 씁니다. 소련과 1번 옆에 쓰시면 돼요. 1번 옆에다가 군사력 증강 옆에다가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 체결. 누가? 김일성이.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 체결. 그리고 여러분 플러스 하나 더 쓰세요. 플러스. 이게 중요한 건데 위엔의 위장 평화 선언서 제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우리 농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페이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우리 농구에서 이렇게 페이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북한 김일성 입장에서는 유엔에다가 우리 남한과 사이가 좋아요. 잘 친하게 지낼 거예요. 위장평화. 이거를 제출하고 나서 여러분들 뒤에 소련과 뭘 맺은 거야? 군사비밀협정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요거 나오면요 무조건 6.25 직전이야. 알겠어? 요거 순서 문제. 여러분 내용상도 가능하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 유엔에 김일성이 위장평화 선언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완전 페이크지. 다음 페이지 사료 배우기 체크. 꼭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밑에 한국전쟁 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 알다시피 6.25가 되겠죠. 6.25. 그러면 어르신들은요, 이거를 이제 6.25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6.25 사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6.25 사변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왜? 사변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그거잖아. 지역에서 터진 거야, 지역. 근데 여러분 이게 지역에 터지고 끝났어? 아니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여러분들 다른 나라 여기 이제 그런 군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국전쟁 또는 6.25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중국의 공산화 밑줄. 요거는 여러분들 순서 문제를 껴서 나올 수도 있어. 중국의 역사가. 여러분들 49년 10월 달이라는 거.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미국의 정책 변화. 자, 기억 밑줄. 주한미군 철수. 자, 니은 발표. HC 선언. 6.25 여러분 있기 바로 5개월 전 아닙니까? 순서 문제가 나왔죠.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HC선이 극동방위선에서 우리나라와 한국 플러스 쓰세요. 한국 플러스 타이완. 타이완이 아니라 어디야? 타이완이 어디야? 대만이지, 대만. 그치, 타이완 대만이지. 여러분, 타이가 태국이고, 타이완이 대만이야. 그래서 가끔씩 막 수험생들 얘기하면은, 타이완하고 대만을 다른 나라로 알고 있는 얘들아, 타이완이 대만이야. 타이가 태국이고, 알겠지? 응. 나도 얘들아, 나도 이것도,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 너무 헷갈리는 거야. 아니, 타이하고, 타이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막 처음에는 막 헷갈렸다가 나도 어떻게 외웠냐면은 그냥 한국청이 치원이야 이거 안 나오겠지만 얘가 대만이잖아. 얘가 태국이잖아. 그래서 타이완, 대만 이렇게 하니까 안 헷갈리더라고. 지금도 써먹는 게 이거야 얘들아. 내가 참 훈민정음 좋아하잖아 내가. 그치? 순서. 네, 여기서 타이완도 그러면 이른바 우리나라 포함 여기서 이제 HC9에서 제껴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과 타이완을 HC9에서 제외시킵니다. 사실 요것 때문에 그 오해가 생기는 거지. 오늘날에도. 음모론적인 관점인데 이거 일부러 그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6.25를 일부러 미국이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유발시킨 거 아니냐? 라는 오해를 살 만큼이나 이게 사실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리고 불과 이제 얼마 뒤에 5개월 뒤에 뭐가 터지니까? 한국전쟁이 터지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료 배우기 체크. 요거 주어주거나 다음 중 요거와 관련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다음 중 그 사료를 읽고 이 사료 이후에 발생할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료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반민특위가 조직되었고 맞아 틀려요? 틀리지. 뭘 물어보는 거야? 무조건 6.25 물어보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 얘들아.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3번에 민주기지론. 북한은 소련군이 점령한 38도선 이북의 혁명을 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북한에서 먼저 혁명을 통한 민주 이른바 기지를 강화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남한을 해방시켜 통일하겠다는 이른바 밑줄 민주기지론을 내세우고 남한을 공산화하고자 남침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정기과정 발표. 사실 나올 수 있는 거면 순서 문제죠. 여기서는요. 자, 1번의 밑줄 북한에 의한 남침.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요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 어떤 기자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6.25에 대해서 북침인지 남침인지 물어봤어. 근데 그 반 아이들 중에서 한 30명 됐었나 봐. 30명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이 6.25는 이른바 북침이다 라고 답변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그 기자가 뭐라 썼냐면요, 우리나라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의 역사의식이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얘기한 이 퍼센테이지에서 굉장히 아주 우려가 된다 라고 글을 쓴 거야. 나는 이 신문기사를 보고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내가 왜 분노했을까?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얘들아 6.25는 북침이야 남침이야? 현아 남침이야 북침이야? 남침이야? 북침이야 남침이야? 남침이야? 그래서 뒤집어 물어볼게. 북침은 틀린 표현이야? 틀렸어? 왜? 북침? 아니 북한이 침략했다고 하면 북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기자가 주어를 빼고 질문한 거야. 북한에 의한 남침이에요? 북한이 침략한 북침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맞는 거지. 근데 애초부터 내가 보기에 뻔한 거야. 자기가 생각한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결과를 생각해놓고 이 신문기사를 쓴 거야. 진짜 역 같은 경우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이런 부류예요. 결과를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끼워 맞춘 사람들.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 바보 아니거든? 여러분 알다시피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국사 능력검정 1급 따기도 해. 걔네들 막 90점, 80점 맞기도 해. 흔한 일이야, 요즘에. 근데 애초부터 주어를 빼고 나서 여러분들 6.25는 북침의 남침을 얘기하면은 그거서 북침이라고 하는 애들이 남쪽이 북한을 침략했으니까 북침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자 진짜 개새끼. 1번 밑줄 북한에 의한 남침. 그렇죠? 예. 1950년 이른바 여러분들 바로 6월 25일이 되겠다. 자, 거기 보시면 우수한 무기와 전차를 앞세우고 북한군이 남심하여 순식간에 어디가 함락되었고 서울이 함락되었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바로 참전하게 된다. 이후에 자 밑줄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뭐 잠깐 전쟁 얘기 좀 할까? 여러분들 우리 6.25가 이른바 6월 25일에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분들 많은 국군들이 이미 사실 휴가를 가 있었어.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낙동강 전선이라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한 분의 굉장히 탁월한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승만은 아니겠지 얘들아. 이승만 탁월한 판단 할 리가 없잖아.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여러분 청성부대 나온 사람 있어요? 안 나왔나? 서론 그쪽에? 청성부대라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어떤 제자들하고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 청성부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청성부대를 나왔는데 이분을 기억하더라고. 청성부대에요. 김종우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청성부대 이제 그 사단장인가 군단장급 되나봐. 당시에 됐는데 6.25가 있기 바로 하루 전날 6월 24일날 느낌이 있는 거야. 첩보를 파악해보니까 북한의 움직임이 뭔가 전진 배치가 되고 수상하니까 휴가 갔던 청성부대의 모든 전 병력을 휴가 복귀시킵니다. 물론 복귀하는 그 사람들은 기분이 그지가 같겠지. 휴가가 많이 남았는데 복귀시키기 얼마나 토 나왔겠어. 근데 이 판단으로 청성부대가 여러분들 우리 지도를 보면요. 한반도 중심을 지키는 부대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들 청성부대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는 북한군에 의해서 다 밀려났단 말이야. 근데 이 중심에 있는 청성부대는요. 부대가 복각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작전을 세워서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막아내고 후퇴하고 막아내고 후퇴하면서 북한군이 중앙으로 내려오는 걸 철저하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진격을 늦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청성부대가 이 중앙에서 시간을 벌어서 나머지가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 낙동강까지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었던 거야?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 6.25의 최고의 명장이에요. 알다시피 전쟁은 누가 있어야 재밌어? 명장이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 김종원 장군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야. 청성부대는 전 개인적으로 백마부대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6.25 때 활약했던 부대들이 있지만 그 부대들 중에 으뜸. 그러니까 으뜸 중에 으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명장인 거지. 근데 이렇게 청성부대에 김종호 장군 같은 명장이 있었던 반면에 병신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 지금 병신도 있으니까 또 역사가 또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 거지. 자, 그게 바로 1대 여러분들 바로 육군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근데 그게 최병덕이라고 하네요. 이름까지 언급해 줄게요. 최병덕. 제가 여러분들 역사를 가르치면서요. 제가 두 명의 돼지 새끼를 압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알다시피 잔인한 전명훈에 의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죽임을 당했던 스티븐스. 첫 번째 돼지 새끼. 두 번째 돼지 새끼 이 자식이야. 여러분들 혹시 우리 수업 우리 보강 끝나고 가시다가 여러분들 엠폰털 사이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최병덕. 정말 거짓말을 안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 베트남 보면 여러분들 코 뾰족해가지고 막 뚱땡이 같은 거 여러분들 막 우산 펴가지고 막 하는 애 있지. 배트맨에서 뭐라고 합니까? 펭귄이라고 하는 애 있어. 악당 중에 그 펭귄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어. 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펭귄이 똑같이 생겼어. 돼지 새끼야. 근데 1대 육군 참모총장이야. 이때 여러분들 이때 참모총장이 별이 아니었고요. 군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때는 소령이었단 말이야. 육군 참모총장인데 자 이때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하냐면요. 북한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북한의 탱크 부대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4호선 끝으로 올라가시면요. 창동역이라고 혹시 아세요? 창동역 맨 위에 있어. 거기까지 내려왔던 거야. 내려왔는데 그때 여러분 내려왔던 탱크가 북한의 탱크가 한 대였어. 한 대.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무전이 끊겨가지고 모르고 한 대가 창동까지 내려왔던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북한의 탱크 부대는 못 내려오고 한 대만 내려왔는데 그거 가지고 쫄아가지고 국군을 몇십 미터나 뒤로 후퇴시켰던 거야. 한 대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보병부대나 공병부대 가서 폭탄 붙이고 도망가면 돼. 터져버리는 거야 얘들아. 탱크가 의외로 여러분들 겉만 먹지 않으면 잡기가 쉬워요. 붙으면 끝이야 탱크는. 멀리서 포격을 때리는 게 탱크 아닙니까? 근데
탱크 하나 내려온 거 가지고 탱크 전병력이 내려왔다 판단해가지고 오판도 하고요. 가장 큰 오판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전장이 있어요. 때렸다 이제. 적군이 때렸어. 때려가지고 여기가 뚫렸다고 치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봐봐. 뚫렸어. 방어선이 뚫린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휘관이야. 여러분들이 장교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떠한 전술을 필 거예요? 자, 방어선을 쳤어. 다시 한번 방어선을 쳤어. 뚫렸어. 자, 배그. 너 같으면 어떤 전술 칠 거야? 네가 지휘관이라면은. 부족한 병력을 일로 채우라고? 잘 얘기해라. 너 잘못 얘기하면 채병도가 똑같이 사람 된다. 잘 얘기된다. 감정해봐. 네가 지휘관이야. 여기 뚫렸어. 여기 개박살 난 거야. 너도 어떻게 하겠어? 어렵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할 것 같아? 예비 부대를. 그래? 그럼 그게 최병덕이라니까? 그게 최병덕이야. 현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모르겠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지. 저거야. 저거의 시작이야. 여기가 뚫렸는데 방어선을 2차 방어선을 깔고 여기에 부상병들이나 패전병들을 뒤로 돌려서 회복을 시키고 휴식을 시켜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로 그냥 다 꼬라박은 거야. 10만의 병력을 10만이 전사해버렸어요. 그것도 일렬로. 부상병을 얼른 후방으로 해가지고 치료하고 2차 방어선을 쳐서 여러분들 병력의 속도를 늦추고 이게 무너지면은 3차 방어선을 치고 해야지가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꼬라박은 거야. 이 꼬라박는 전술을 우리 축차 전술이라 얘기해요. 축척한다고. 완전 멍청한 거지. 혹시 본인 아르토시 나왔어? 뭐 나왔어? 육군 병사 나왔어? 의경 나왔어? 어떻게 되게 잘 알아? 기본이 아니라 이게 전술 기본이거든? 근데 채병대 꼬라박은 거야. 멍청한 새끼야. 10만 명이야. 10만 명. 그냥 개죽음 당한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가 빡친 거야. 메가더가 이승만한테 야, 이 새끼 해임시켜라. 이 새끼가 장군이냐? 했는데 이승만이 그러죠. 승패는 병가지 상사다. 개소리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만회할 기회를 주자. 이승만 나 혼자 사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무슨 전선이잖아. 여기 무슨 전선? 낙동강 전선이잖아. 낙동강 전선에 여러분들 서부전선의 지역사령관으로 최병장을 임명시켜요. 그러니까 좌천시킨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야, 여기서 네가 기회를 만회해라. 그러니까 최병덕이 지도 양심이 있었나 봐. 그럼 여기서 이제 밤에요, 이 낙동강 서부전선에 순찰을 나간 거야. 순찰 나갔는데 자기 이제 여러분 부사관하고 자기 보좌관하고 같이 찝차를 타고 나갔는데 밤이야. 당시 여러분들 가로등이 있겠어, 전등이 있겠어,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망원경을 쓱 보고 있었단 말이야. 보고 있었는데 밤에 저쪽 언덕에서 새까맣게 군대가 내려오는 거야, 갑자기. 그 최병덕이 거기 내려오는 군대 누구요? 이거 되졌어. 누구겠어? 누구겠어? 뭐 어벤져스 뭐 아이언맨으로 날라오겠어? 누구겠어, 얘들아? 북한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도 알잖아. 아니 빼곡하게 내려오면 그게 미국 군이겠어? 무슨 군이겠어? 그래 죽었어요, 이 최병덕이. 양심한 새끼지, 이 새끼. 그러니까 청성부대 김종우 장관은 완전히 정말 그 지략이라는 머리 씀씀이가 정반대인 쓰레기 같은 새끼. 알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낙동강선까지 밀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여러분들 이 미국한테 도움 요청한 거야. 아니 그럼 이때요,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 유엔 회의가 열렸거든. 유엔 회의가 열렸는데 재밌게도요, 유엔에서는요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든 국가가 한 명이라도 파병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유엔군이 출동을 못해. 근데 그때 여러분들 중국과 소련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다가 먼저 비행기가 끊겼는지 뭐 교통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유엔 회의에 아주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해요. 그 표가 있어 없어? 없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가지고 한반도에 유엔군이 들어오게 돼. 만약 그때 진짜로 소련의 대사하고 누구니까 중국의 대사가 와서 반대표 던졌으면 유엔군 참석 못했을 거야. 그럼 진짜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 한반도가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지. 그래가지고 이때요 미국이 너무 가까이 그랬다. 미국이요 일본에 가 있었던 미국 최고의 여러분들 그 특수부대, 이른바 스미스 부대,
스미스 부대를 이 스미스 부대 이제 일본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유엔군이 먼저 오기 전에 그 메가더가 먼저 오기 전에 일본에 있었던 미국 최고의 부대였던 스미스 부대를 이른바 자 오산으로 투입해요. 이때 제가 알기로 스미스 부대가 한 50명. 북한은 수십만이거든. 50명이 간 거야. 전멸했어. 왜 보낸 거야? 아니 저는 북한은 수만인데 50명을 왜 보낸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우수한 병력을 할지라도 이쪽은 무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서 이제 이른바 들어와서 허리를 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럼 거기서 자 봅니다. 자 두 번째 밑줄 1번의 밑줄 서울이 함락. 그 다음 발표 여러분 서울이 함락 동그라미 1번 서울 함락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줄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낙동강 사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 동그라미 3번 쳤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에 밑에 보시면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헐리 끊어버리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압록강공면까지 진격. 그리고 이때 38도선을 넘은 날이 며칠이야 얘들아? 그게 10월 1일이야 10월 1일. 그 10월 1일이 여러분 알고 그렇지 그게 국군의 날인 거야 얘들아. 우리 군대 갔을 때 10월 1일 날 쉬었어. 쉬는 날이 우리는 국군만 쉰단 말이야. 그게 국군의 날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38도선을 넘어서 어디로 진격한 날? 배가 어디로 진격한 날? 북한 압록강변까지 진출한 날. 그게 바로 여러분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까지 했나? 맞아? 동그라미 6번까지 했어? 5번까지 했어?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압록강변까지 진격. 이 동그라미 몇 번까지 했어요 내가? 5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중공군의 개입. 여러분들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 중공군 개입해서 우리 하면 우리 흔히 무슨 후퇴한다고 하지? 1사 후퇴한다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1사 후퇴가 1월달인데 여러분들 10월달이면은 최소한 2달 아니에요? 차이가? 그렇잖아. 1사 후퇴가 51년 여러분들 1월이면은 중공군의 개입이 여러분 10월달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중국 애들은 10월달이라고 하는 가을 겨울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평안도와 함경도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야. 이미 얘들은 다 매복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1사 후퇴가 굉장히 거의 여러분들 급박하게 이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중공군이 넘어오니까 맞으면 후퇴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이쪽 지역에 중공군 애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별로 파악 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뒤에 여기 지금 누가 끊어버리고 있는 거야? 중공군에 의해서 이미 들어와 있었던 중공군에 의해서 끊어지게 상황이 됐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알다시피 흥남까지 가가지고 무슨 철수하고 흥남철수에 여러분들 바로 배경이 된 것이 황정민 씨 나왔던 국제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가 이미 그 전부터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밑줄. 7번이야, 6번이야? 7번 할 차례야, 7번? 7번, 동그라미 7번. 중공군의 개입. 이거 했구나, 지금 했구나. 6번, 중공군의 개입. 그 다음에 7번 밑줄. 다시 서울이 함락. 이게 7번. 그 다음 8번.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재탈환. 이렇게 여러분들 뺐고 요걸 다룬 것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 신하균 씨하고 고수 나왔던 여기 뭐지 그거? 무슨 고지지? 고지전. 그 고지전 영화 요 때를 다룬 거지. 빼앗기고 뺐고 뭐 이런 것들. 밑줄 38도선 일대에서 전쟁은 교착 상대로 접어들었다. 그 다음 번호 치세요. 휴전 협상 교체. 이게 그 다음 번호야. 확전을 우려한 소련이 유엔에서 휴전을 제외했다. 여러분 이거 별표 치세요. 그럼 이거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면 틀린다. 알겠지? 소련이 제안한 거면 소련이 잘 쓰세요. 이때 제안한 사람이 자 다시 유엔 대사였던 말리크예요. 말리크. 소련 측의 유엔군 대사 말리크가 먼저 여러분 제안한 거예요. 휴전을. 말리크. 그렇죠? 북한이 먼저 제안하면 틀려. 무조건 소련이 아니라 미국 아니다잉. 소련. 이승만과 전 국민들의 밑줄 휴전 반대 입장에도 표명에도 불구하고 유엔군과 북한, 중국 사이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근데요 휴전협정 체결 앞에다가 여러분 하나만 쓰자. 자 여러분들 봐봐. 우리 글자 이렇게 써있지 얘들아. 휴전협정 체결이라면 거기 써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있어 안 써있어 얘들아? 그거 써있지? 써있는 여러분들 거기 봐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쳐가지고 오케이? 이 사이에다가 뭐라 치면 여러분들 자 이승만의 반공 포로 석방 반드시 체크.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순서 한번 정리해보자. 무슨 말이야? 이쪽 오세요. 자, 봐봐. 자, 소련의 여러분들 누가? 말리크가, 봐봐, 얘들아, 말리크가 뭐 제의했다고? 휴전 제의했어. 그래서 당시 미국과 소련의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요. 미국이 이걸 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여러분들 소련 간이 자 제일 중요한 논의가 뭐냐면요. 포로 교환 논의야. 포로 교환. 포로 송환 논의야. 일단 순서야. 순서 문제야. 오케이? 논의가 있었는데 이 포로 송환 논의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 미국과 소련이 갈려. 자 소련은 본국 송환한 무조건 자기 나라로 포로를 돌려보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포로한테 의사를 물어서 그렇지 자유 의사 송환안을 낸 거야. 근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위대하신 건국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한에 있었던 반공 포로를 석방합니다. 누구이? 이승만의 반공 포로 석방이야. 그러면 뭐냐면요. 남한에 있었던 반공 포로를 석방해버린 거야. 그러면요. 포로가 있어야지 서로 교환하면서 휴전을 마무리할 텐데 포로를 석방해버리니까 여러분들 휴전이 진행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승만의 이런 전략은 저는 상당히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라 봐. 그럼 알다시피 내가 개인적으로 이승만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걸 왜 이승만 했냐면요. 이승만이 이때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가 외교를 주도해야 돼. 이 사람 딱 외교관 느낌인 거야. 딱 대통령감은 아니고. 그러니까 외교를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근데 지금 주도하는 게 우리야 지금 미국과 소련이야.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승만은 제일 센 카드를 내는 거야. 제일 센 카드로서 반공포를 딱 석방해버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 다음에 이승만이 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 이승만의 돌발 행동이라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 입장에서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누굴 달래야 돼. 이승만 달래. 왜? 다음에 돌발 활동을 할지 모르니까 달래기 위해서 야 이승만 알겠어. 진정하고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 미국이 다 들어줄게. 해가지고 이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경제 원조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약속받게 된 거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전협정 체결이죠. 그리고 자, 뭐 체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여러분들 자, 뭐 약속? 경제 원조 약속. 이거지. 여기가 여러분들 순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유교면 이게 다야. 그리고 요 내용하면 요거. 소련이 무슨 주장? 본국 송환안. 미국이 무슨 주장? 자유의사. 요거만 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오케이. 요거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실력 올리기하고 사료 배우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밑에 전쟁의 피해 내용을 봅시다. 자, 밑줄. 전쟁으로 인해 피해는 남북한 합쳐서 약 여러분들 몇만 명요? 5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피해로는 남한의 제조업의 40%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거의 회복 불가능이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자, 4번에 전쟁 중 이승만 정부의 실정. 요거는요. 내용상만 좀 알아주세요. 자, 밑줄. 거창양민 학살 사건 밑줄. 2번 밑줄. 국민방위군 사건. 특히요. 이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면 그거예요. 뭐냐면 그거야. 이 양민들이 누구하고 여러분들 연계되어 있다고? 북한 애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을 사살한 사건이에요. 학살한 사건. 특히 이때요. 이 학살 사건이 되게 사실 대표적인 게 거창양민 학살 사건인데 이때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학살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때 어떤 할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증언을 하는 좀 시간이었어요. 이해하셨는데 그때 이제 할머님께서 요 학살 사건은 아니었는데
다른 학살 사건에 이제 이른바 자기가 당시 소녀였거든요. 소녀. 10대 소녀였던 거야. 근데 국군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자기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동굴에 몰아넣고 나서 동굴에다가 수탄을 던져버린 거야. 학살이죠. 그 동굴이 한 3개 정도 있었대요. 그 할머님의 그 증언에 의하면 첫 번째 동굴에 수탄을 딱 던졌는데 터지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다 죽어버린 거야.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자기는 3번째 동굴에 있었거든. 2번째 동굴에다가 수탄을 던져서 여러분들 폭삭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공포스럽겠어. 3번째 동굴에 와서 여러분 군대가 폭탄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던졌는데 그 수류탄이 자기 치마 위에 떨어진 거야. 그 짧은 순간 내에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셨대. 근데 그 수류탄이 불발이 났어. 그래서 사라졌어. 이 할머니께서. 그러면서 이때 할머니께서 이제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던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증언이 끝나는데 어쨌거나 이 사건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자 2번 별표 치세요. 국민방위 사건. 이건 좀 내용 좀 알아둬야 돼. 자, 그럼 이거 진짜 쓰레기 새끼들이다. 그럼 이게 우리의 군대 장교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군대에 가서 그 우리 먹어야 될 옷들, 식량, 군수품 있잖아. 그거를요 자신의 여러분들 그런 재산 채우기 위해서 이거 빼돌린 사건이야. 여러분 근데 얼마 죽은 줄 아세요? 추위와 병사들 9만 명이 죽었다. 이게 무슨 개죽음이야, 개새끼들 진짜.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전문용어로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끼는 다 처형시켜야 돼 진짜 이런 자식들은. 응? 나를 좀먹는 새끼들인 거죠. 실력원리 별표. 국민보도 연명 사건. 여러분들 국민보도 연명 사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그 장동건 씨하고 원빈 씨 나오고 여러분들 지금 고인이 되었던 그 누구지? 이은주 씨 나왔던 여러분들 태극기 휘날리면 그 되게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고인이 됐던 그 당시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이은주 씨 있잖아요. 이은주 씨가 끌려갔어. 끌려가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그 이은주 씨하고 장동건 씨가 이제 그런 뭐지 그 애인 관계로 나오고 장동건 씨의 장동건 씨의 그 동생으로 원빈 씨가 나온단 말이야. 나오는데 거기 뭐 이제 이은주 씨가 끌려가니까 제 기억에는 그 이제 자기 형의 여자친구가 끌려갔으니까 그 동생이었던 원빈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 그때 그 이은주 씨를 끌고 왔던 역할에 제 기억에 김수로 씨가 그게 그 끌고 와 죽이려고 했었거든 이은주 씨를. 근데 그게 국민 보도 사건이야.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북한 애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 북한도 잘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한테 쌀 같은 걸 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야 여기에 가입만 해. 싸이만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준다고 하니까 그게 북한 공산주의 단체인지도 모르고 쌀이라고 가입했던 거야. 근데 6.25가 터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과 연계지어가지고 그때 그 사인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명단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야. 이게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거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게 북한이 그게 공산주의인지 모른다고도 모르고서 가입하고 쌀 받아낸 거도 왜 다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게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9월달에 시험 끝나고 한번 보면 태극기 휘날리면 보시면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이 날 거야. 네. 체크해 두시고 전쟁의 영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전쟁의 영향. 자 2번이 별표. 남북한에서 독재체제 강화, 북한에서 김일성, 남한에서 이승만 체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4번이 별표. 한미 쌍호 방위 조약 플러스 하나 쓰세요. 경제 원조. 경제 원조. 밑에 사료별기 체크하시고 5번 별표. 요거 여러분들 순서 문제 가능하다. 제네바 회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 각 정치회담이 개최되는데요. 남북한 이른바 입장 차이로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하였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여러분들 뭐 이후에 6.25 이후의 회담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 6.25 이후. 6.25 언제? 6.25 이후 제네바 회담.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공화국 파트 이른바 정리하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